원수의 마당에 한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자, 마셔라. 니애비가 훔친 곡식으로 담근 술이다. 백문규가 술잔을 사내의 발치에 내던졌다. 잔이 깨지고 술이 사내의 무릎을 적셨다. 마당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무릎 꿇은 사내의 이름은 유하겸이었다. 3년 전까지 이 고을에서 가장 반듯하다던 유씨 가문의 외아들. 지금은 과거에 3번 낙방하고 빈손으로 기어들어온 못난 선비. 제 아버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냐? 백문규가 몸을 뒤로 젖히며 웃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여인의 어깨를 끌어당겼다. 그럼 이건 어떠냐? 내 마누라도 아직 내 것이라 하겠느냐?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술병을 들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남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저 원수의 잔에 술을 따랐다. 보시오, 여러분. 유씨 집안 며느리라 내 술을 따로. 마당이 다시 웃음으로 뒤집혔다. 여인은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술 따르는 그 손끝만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녀가 손톱 끝으로 술상 아래 종이에 무언가를 눌러 적고 있었다는 것을. 유하겸은 글바닥에 이마를 대고 물러나왔다. 등 뒤로 침 뱉는 소리가 쏟아졌다. 그날 밤 그 못난 선비의 옷섭 안에서는 서늘한 것이 만져졌다. 임금이 친히 내린 봉서와 마패였다. 3년 만에 돌아온 고향 마을 입구에는 예전에 없던 커다란 소금 창고가 서 있었다. 희끗하게 소금기가 밴 급담, 그 위로 얹힌 새기와 그리고 문에 붙은 붉은 봉이. 봉인 위에는 낯익은 이름 석자가 굵직하게 적혀 있었다. 백문규. 낡은 도포에 해진갓을 쓴 사내가 그 이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3번 낙방했다는 소문은 그가 직접 퍼뜨린 것이었다. 해진 도포는 한양 저작거리에서 일부러 사입은 것이었다. 유하겸은 낙방한 선비가 아니었다. 청사년의 소금과 환곡을 조사하라는 밀명을 받고 내려온 암행어사였다. 그러나 그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임금의 명이 아니었다. 3년 전 그해 봄, 청사년에 흉년이 들었다. 백성에게 나눠줄 진율미를 관리하는 일은 마을에서 가장 신망 있던 유하겸의 아버지 유정원에게 맡겨졌다. 그리고 그해의 여름, 진율미 300석이 사라졌다. 장부에는 유정원의 수결이 찍혀 있었다. 창고 열쇠는 그가 가지고 있었다. 곡식이 실려 나가는 걸 보았다는 증인이 넷이나 나섰다. 유정원은 무릎이 부서지도록 결백을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며칠 뒤엔 빈문서가 날아들었다. 유정원이 백문규에게 빌린 돈이 이자에 이자를 낳아 800냥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백문규에게 단 한 푼도 빌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문서에는 그의 수결이 선명했다. 가산이 몰수되고 집과 논밭이 넘어갔다. 그러고도 빚이 남았다는 이유로 유정원 부부는 관노로 떨어졌다. 양반이 노비가 된 것이다. 그때 유하겸은 한양에 있었다. 소식을 들은 것은 모든 일이 끝난 뒤였다. 그 길로 짐을 싸는 그를 늙은 스승이 붙잡았다. 자네 아버지를 삼킨 건 사람이 아니라 그물일세. 아전과 상인과 수영이 엮어 만든 그물이야. 맨몸으로 뛰어들면 물고기가 될 뿐이네. 그물을 찢으려면 칼이 되어야 해. 3년이었다. 아버지가 소금밭에서 등이 굽는 동안, 어머니가 관아 부엌에서 무릎이 헐어가는 동안 그는 붓을 잡았다. 눈물이 떨어져 먹이 번지면 종이를 찢고 다시 썼다. 그리고 그는 급제했다. 임금 앞에 이마를 땅에 대고 청사년으로 보내달라 청했다. 임금은 오래 그를 내려다보다 봉서를 내렸다. 자네의 원하는 자네 것이나 어사의 붓은 나라의 것이다. 그 둘을 섞으면 자네도 저들과 다를 바 없다. 고향은 변해 있었다. 굶주린 얼굴이 늘었고 마을 한복판엔
백문규의 기와집이 솟아 있었다. 3년 전만 해도 관아 창고지기 아전이던 사내가 이제 청사년의 소금과 곡식을 모두 쥐고 있었다. 유하겸은 주막의 자리를 잡았다. 낙방 선비가 술로 신세를 한탄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위장은 없었다. 저 꼴을 봐. 아비는 노비로 만들어 놓고 아들은 3번이나 낙방이라니. 수근거림이 술잔보다 먼저 귀에 닿았다. 유하겸은 고개를 숙이고 마시는 척했다. 잔은 늘 가득 차 있었다. 그는 3년째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옛 유씨 집 부엌일을 하던 주모 곱단이 슬며시 국밥을 내려놓았다. 어르신은 덕연포 소금밭에 계십니다. 마님은 관아 부엌의 아이고 도령님, 마님이 지난 겨울에 손가락 2개를 얼려 잃으셨어요. 유하겸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표정은 짓지 않았다. 표정을 짓는 순간 3년이 무너진다. 그때 밖이 소란해졌다. 백대인 행차시다. 길 비켜라. 붉은 술이 달린 화려한 가마가 지나갔다. 그 옆으로 백문규가 비단옷을 걸치고 웃으며 말을 몰았다. 가마의 발이 잠시 흔들리며 안에 탄 여인의 옆얼굴이 드러났다. 유하겸의 세상이 멈췄다. 10년화. 그의 아내였다. 혼례를 올린 지 반년 만에 그가 한양으로 떠나며 꼭 좋은 소식 들려주겠소. 약속했던 여인. 3년 동안 서신 한 통 없어. 죽었거나 친정으로 돌아갔으려 여겼던 여인. 그 여인이 원수의 가마에 타고 있었다. 저 여자 봐라. 남편 집안이 망하니까 바로 원수 품에 안겼지. 시부모가 노비로 끌려가는데 혼자 가마 타고 다니는 년이 사람이냐? 유하겸은 천천히 일어나 주막을 나섰다. 그날 밤 뒷산에서 그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다. 짐승처럼 울었다. 3년 만이었다. 수사는 느렸다. 느려야만 했다. 낮이면 낙방 선비의 얼굴로 마을을 어슬렁거렸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비웃거나 아이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게 좋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은 어디든 갈 수 있다. 밤이면 등잔 아래 종이를 폈다. 소금가마 개수, 하루 생산량, 관아에 신고된 양, 실제로 배에 실리는 양.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신고된 양은 실제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환곡은 더 심했다. 빌려주지도 않은 곡식의 이자를 받아내고 있었다. 장부에만 이름을 올린 것이다. 갚지 못한 백성은 땅을 내놓아야 했고 그 땅은 모두 백문규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 장부에 결제 도장을 찍는 사람은 청산연감 조태술이었다. 그물이었다. 아전 출신 상인과 부패한 수령이 짜놓은 촘촘한 그물. 어느 밤 관아의 늙은 서리 배억쇠가 그를 찾아왔다. 3년 전 그 진율미 장부의 수결을 찌든 게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찍었습니다. 유하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백문규가 제 딸을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돌려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어르신의 수결을 흉내 내어 찍었습니다. 딸은 돌려받았나? 못 받았습니다. 늙은 서리가 이 말을 방바닥에 찧었다. 죽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조된 문서의 원본이 아직 있습니다. 그자는 그걸 태우지 않아요. 조 현감이 배신하면 꺼내서 목을 조를 생각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줄을 쥔 채 함께 살찌는 거지요. 백문규의 서고 안쪽엔 벽을 뚫어 만든 밀실이 있고 열쇠는 그자가 목에 걸고 잔다고 했다. 유하겸은 눈을 감았다. 백문규의 목. 그가 잠드는 방.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고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 며칠 뒤, 관아 뒤, 우물가에서 그는 어머니를 보았다. 한씨 부인은 3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난 얼굴이었다. 손가락 2개가 없는 손으로 물동이를 들다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부엌 상궁이 달려와 욕을 퍼부었다. 유아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때 한 여인이 담장 아래로 다가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기름종이 꾸러미를 놓고 갔다. 비단 치마, 값비싼 놀이개, 연하였다. 한씨 부인은 재빨리 그것을 품에 넣더니 아주 잠깐 여인이 사라진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곱단이 울면서 말했다. 3년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약이며 미음이며 겨울엔 손버선까지. 마님이 손가락 이르셨을 땐 밤새 방 앞에 앉아 계셨답니다. 들키면 맞아 죽는데도요. 알려지면 마님이 더 당하신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어째서 그 사람은 원수의 첩이 되었는가. 백문규가 어르신 부부를 죽이려 했습니다. 노비로 만든 것도 모자라 소금밭에서 사고사로 위장해서요. 그걸 아나씨가 그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분을 살려주면 뭐든 하겠다고요. 곱단이 마지막 말을 뱉었다. 그리고 도령리 아씨는 그때 이미 아이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유하겸은 백문규의 담을 넘었다. 별당 창호지에 구멍을 냈다. 방 안에 연화가 등을 곧게 펴고 앉아붓으로 무언가를 옮겨 적고 있었다. 그 옆엔 3살쯤 된 사내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알았다. 자신의 아이였다. 연화가 붓을 놓고 아이의 이마를 쓸며 속삭였다. 내 아비는 아주 고든 사람이었단다. 세상이 뭐라 해도 너는 그 피를 받았어. 유아겸의 무릎이 꺾였다. 문이 열렸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마주섰다. 연하는 비명도 울음도 없이 재빨리 주위를 살피더니 그의 소매를 낚아채 방으로 끌어들였다. 어째서 이제야 오셨습니까? 원망이 아니었다. 3년을 버틴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였다. 유아겸이 무릎을 꿇었다. 자신의 아내 앞에.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의심했소. 연하는 고개를 젓고 저고리 안섭해서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냈다. 3년입니다. 저 사람이 술에 취해 잠들면 이걸 옮겨 적었습니다. 소금 장부, 한곡 장부, 조현감에게 보낸 서찰 사본 하루에 두어줄 씩 3년입니다. 어찌 이런 위험한 일을. 그럼 제가 무엇을 했어야 합니까? 마침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효모님은 노비가 되고 서방님은 소식이 없고 뱃속엔 아이가 있는데 우물에 몸을 던졌어야 합니까? 그게 연료이니까. 그녀는 소매로 눈물을 다시 등을 폈다. 저는 살기로 했습니다. 살아서 저 사람의 목을 벨 칼을 갈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는 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침은 마르니까요. 하지만 이 종이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자가 그대에게 3년 동안 손끝 하나 대지 못했습니다. 은장도를 목에 대고 말했거든요. 손을 대면 죽겠다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저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몰락한 양반집 며느리를 첩으로 두었다고 술자리마다 떠벌리는 게 가장 큰 자랑이었으니까요. 그녀가 서늘하게 웃었다. 저는 저 사람에게 여자가 아니라 트로피였습니다. 그 덕에 저는 옆에 앉아 술을 따르며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아겸은 아내를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소리 없이 울었다. 연하가 넘긴 사본은 유아겸이 밖에서 모은 숫자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가 없었다. 원본이었다. 새 곡선이 뜨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저 사람이 일실에서 원장부를 꺼내 조현감과 대조하는 날. 그날만은 문이 열립니다. 열흘 뒤였다. 그러나 그 열흘을 채우지 못하고 일이 터졌다. 배역쇠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뎠다고 했다. 그러나 시신의 손톱 밑에는 글기 가득했다. 우물 벽을 기어오르려 했던 것이다. 누군가 위에서 다시 밀어 넣을 때까지. 그날
밤 유아겸의 초가에 불이 났다. 3년간 적은 장부가 모두 탔다. 다음 날 아침엔 방이 붙었다. 유아겸을 잡아들여라. 지금 신분을 밝히면 백문규는 밀씨를 태우고 모든 걸 아랫사람에게 떠넘길 것이다. 그는 산속 폐가에 숨었다. 그 밤 문이 열렸다. 밥을 이고 아이를 업은 연하였다. 미쳤소. 여기 오면 당신이 죽소.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와서 죽는 건 억울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녀가 품에서 작은 노스의 열쇠를 꺼냈다. 어젯밤 저 사람이 배역쇠를 죽이고 돌아와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웃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쓰러진 뒷목에서 열쇠를 풀어본을 뜨고 다시 걸어두었습니다. 대장간 김서방이 밤새 만들었습니다. 그이도 환곡으로 눈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유아겸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비단옷 아래 그 손은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배겨 있었다. 무섭지 않소. 무섭습니다. 3년 내내 무서웠습니다. 연하가 열쇠를 그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하지만 무서운 것과 그만두는 것은 다른 일이지요. 그녀가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 이름은 진전입니다. 참 진자. 태어난 날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백문규의 씨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하면 이 아이가 죽으니까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이 아이를 덮어도 나만은 이 아이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유아겸이 일어섰다. 연하는 남편의 옷고름을 매만졌다. 3년 전 혼례를 올리고 그가 한양으로 떠나던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다녀오십시오. 어사출두요. 폭우가 뒤집혔다. 역졸이 쏟아져 나오고 마패가 하늘로 치켜 올려졌다. 조태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낡은 도포를 벗어 던진 사내가 그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다. 청사년감, 조태술은 인장을 내려놓아라. 백문규는 무릎을 꿇어라. 백문규가 억지로 웃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이 고을에 덕연포 소금 가마 48개. 유아겸이 말을 잘랐다. 신고된 생산량 4,000서. 실제 9,200서. 차액 5,200석의 값은 2,600냥. 어디로 갔나? 백문규의 얼굴에서 웃음이 지워졌다. 환국대장에 오른 백성 312명 중 실제로 곡식을 받은 자는 84. 나머지 228명은 받지도 않은 곡식의 이자를 갚았고 그중 96이 문밭을 잃었다. 그 논밭은 모두 그대 이름으로 넘어갔다. 그가 위조 빈문서를 펼쳤다. 수결이 붓이 아니라 목판이다. 이 목판은 오늘 아침 그대의 밀실에서 나왔다. 이어 노비문서를 펼쳤다. 그리고 이 노비문서. 발급일이 진율미가 사진 날보다 나흘 앞선다. 죄가 있기 전에 벌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떨렸다. 이것을 모함이라 부른다. 눈을 빼앗겼던 늙은 농부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꿇었다. 나는 모르는 일이오. 유아겸이 서찰 22통을 바닥에 흩뿌렸다. 현감의 수결이 22번 찍혀 있소. 모르는 일이라면 이 수결도 목판이오. 조태술이 주저앉았다. 백문규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저 계집을 보시오. 유아겸의 마누라가 내 첩이오. 3년 동안 내 품에서 웃던 계집이오. 저런 집안이 무슨 정의를 말한단 말이오. 폭우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한 여인에게로 향했다. 연하는 사람들 뒤편에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고 아이를 안은 채 서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고 등을 펴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리고 백문규 앞에서 3년치 종이 뭉치를 꺼냈다. 당신의 장부입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폭우 끝까지 닿았다. 당신이 술에 취해
자랑하던 모든 것을 저는 옆에서 적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술을 따르게 했지요. 저는 술을 따르면서 당신 목에 밧줄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 인연이 달려드는 그를 역졸들이 짓눌렀다. 연하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은 저를 트로피라 하셨지요.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다. 저는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당신 집 안에 심어둔 칼이었습니다. 백문규는 문서 위조와 관곡 횡령, 살인교사의 죄로 차명에 처해졌다. 조태술은 파직되어 공문을 받았고 몰수된 재산은 논밭을 빼앗긴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위조된 노비문서는 관아 마당에서 불태워졌다. 그 불길 앞에 노인이 서 있었다. 유정원은 눈이 상해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늙은 아비의 무릎이 꺾였다. 하겸이냐. 소금에 절어 갈라진 손이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다. 코를, 눈을, 이마를. 한씨 부인은 손가락 2개가 없는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을 걸 수 없었던 며느리의 손을. 내가 다 안다. 다 알고 있었다. 늙은 어미가 울었다. 사람들이 널 욕할 때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말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밤마다 내 이름을 부르며 빌었다. 부디 저 아이만은 지켜달라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여인이 시어머니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그해 봄, 되찾은 옛집 마당의 늙은 배나무에 흰 꽃이 피었다. 3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아 죽은 줄 알았던 나무였다. 유정원은 마루에 앉아 흐릿한 눈으로 그 꽃을 바라보았다. 한씨 부인은 남은 손가락으로 서툴게 바느질을 했다. 마당에서는 새 살배기 사내아이가 뒤뚱거리며 뛰어다녔다. 유하겸은 한영이 벼슬을 청하지 않았다. 청사년에 남아 소금밭과 환곡 장부를 다시 세웠다. 그의 곁에는 연화가 있었다. 한때 그녀에게 침을 뱉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는 부끄러워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어떤 이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 연화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처음엔 세상이 다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하지만 그 진흙탕 속에서도 저를 믿어준 사람이 하나는 있었습니다. 누구요? 연화가 웃었다. 3년 만에 마음 놓고 웃었다. 저 자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원수의 가마에 오른 여인을 보고 배신을 입습니다. 비단 옷을 보고 탐욕을 입습니다. 웃으며 술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라 단정합니다. 그러나 그 비단옷 안섭에는 3년 동안 하루에 2줄씩 적어 내려간 종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목에 은장도를 겨눈 밤들이 있었습니다. 칼을 드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손가락질을 견디는 것은 3년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견디는 쪽이 언제나 더 어렵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겉모습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침을 뱉고 있는 그 사람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진흙탕 속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